첫 번째 소식은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첫 번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인데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5년형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양형이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오이 반토막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10년 구형한 걸 5년으로 만들어 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같이 이 선고하는 거를 쭉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 유죄야. 다 유죄가 나왔는데 야, 이거 그러면 한 10년 이상 나오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네. 마지막에 주문 5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좀 놀랐어요. 물론 재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선고형에는 조금 저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장량감경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납득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초범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네. 할 수 있죠. 그걸로 6개월 정도 깎아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많이 깎는다는 건 오히려 사실 가중 요소가 워낙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손실, 사실 국익을 법익으로 하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강력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보수적이니까 7년 정도는 선고하겠지라고 했는데 10년 구형했으니까. 네, 10년 구형해서 7년 정도 하겠지 했는데 그냥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8년 정도 주려고 했는데 저랑 비슷하게 법조인끼리 근데 여기서 무죄 3개 나왔으니까 1년씩 까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아, 무슨 뭐 산수예요. 그쵸. 3개 나왔으니까 1년씩 까주자고 하게. 그리고 백대현 판사님은 그동안 쇼츠나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호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시간가량 그 주문을 외울 때도 엄청 이거는 뭐 반성의 여지가 없고 굉장히 단호하게 맞아. 귀에 쏙쏙 들어와. 나 에미넴이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시원하게 구형할 줄 알았는데 선고할 네. 줄 알았는데 이게 국민의 법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한다는 그 판사들의 그 소문 있잖아요. 그게 맞나?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은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 사건은 아니야.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네. 지기현이 때릴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직권남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이제 형량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특수고문 집행 방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뭐 징역 4, 5년 정도 생각할 수 있어. 네. 뭐 이러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요 정도 근데 형량이 이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따로 있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만약에 4년 5년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가 거의 뭐 무죄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렇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죄를 상정했을 때 가장 최악이 가장 최고형을 때려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 네. 자기를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해 갖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 이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적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는 최고형을 때려야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1년씩 붙이기만 하더라도 저는 7년에서 8년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이겠죠. 표창장이 4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사가 공소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각계 범행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형 이유, 내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빌드업의 과정에서 선고 형량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게 양형 이유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독단, 권력 남용,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 적법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다. 사병화하게 했다. 죄질이 나쁘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땅땅땅 징역 5년 하니까 네. 이게 납득이 안 된 거잖아요. 특히 그죠? 예.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범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거는 납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거한 사유들이 다 기본형의 범주가 있고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부터 6년까지의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가중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6년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감경 사유가 그 쉽게 가중 사유를 뭔가 좀 벗어나는 그런 식의 액션이 아닌 이상은 이런 선고 형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상징적으로 특검이 오늘 안에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지 못하겠다. 아. 그냥 무조건 항소. 그러니까 이거 숙고하는 모습조차 보이면 안 돼요. 이건 할까요, 항소를? 윤석열 측은 벌써 윤석열 측은 했어요.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바로 해야죠. 이런 거는 특검 사실 측도 특검 측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부분도 네. 저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항소 이유는 나중에 내더라도 항소는 당일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 결의를 보여야 해요. 근데 형량은 이렇게 선고가 됐지만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선고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후에
직위원이 선고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될 수 있는 판결 결과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직위원을 유죄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직위원의 꼼수를 막은 판결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그때 직위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형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본인이 결정할 때 뭐 날로 시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을 수사하고 또 체포하는 과정이 적법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범위도 아닌 걸 수사하고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 가가지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체포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니 이런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소 제기한 거는 이거는 무죄 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예요. 아예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기각을 해야 예를 되는 들면 거지. 네.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본 거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볼 때 수사 절차에 좀 흥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 암시적인 뭔가를 깔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직위원 판사가 지금 내란죄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할 때 야, 이거 수사 절차에 흥결이 있고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이걸로 이 공소 제기한 거는 이거 기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자체가 문제야. 재판원 이렇게 자체가. 네. 판이 갑자기 막 확 그래요? 뒤집어질 수도 전문가분들은 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저는- 말씀드렸던 게 네.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때 보도자료에서 제가 소름 돋았던 부분이 그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저는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이 판결에서 형량은 정말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없지만 네. 그 부분을 정말 절차 부분을 1시간에 걸쳐서 네. 왜 절차가 합법이었고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네. 물론 기속되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같은 중앙지법 판사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네. 우리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인 이제 무죄와 공소기각을 좀 지웠다. 그렇다면 이제 양형만 남은 건데 직위원 판사님 보고 계시죠? 영웅이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네, 이번이 지금.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깐 눈 감아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과정.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설레발을 떨지 않으려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엄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양형이 약하고 네. 내 말 다 들어주는 판사님이 보통 세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직위원 판사님이 다 그렇게 했어. 그거 다 받아들인다. 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많아서 또 이번처럼 20년 막 10년형에 처하겠다. 아이, 막 이러면 어떡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네. 네. 뭘 그렇게 인정하고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에 구형이 선고가 제일 중요한 건데 초범이고 나이가 많고 이걸 인용할 장량간경이 수도 있잖아요. 반까지니까 그게 무기징역이면은 제가 기억한 30으로 보니까 15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 노태우도 그렇게 17년 나올 수도 나왔잖아요.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네. 직위원 판사를 직위원 판사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약해졌어요. 네. 약해진 게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사형 때려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는 관할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할 때 그 공수처가 이제 서부지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왜 중앙지법에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관할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정말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할은 여러 군데의 관할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거주지가 당시 윤석열의 거주지가 용산이었기 때문에 거기 관할이 서부에 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교통 정리가 해서 이 관할 문제도 피해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되게 웃기는 게 법을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법이. 근데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선동하면서 윤석열 측에서 아니 법에는 원래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로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부지법으로 가? 그동안에 안 그랬잖아.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저런 거에 네. 대해서 다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면서 저쪽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겠다. 이게 그 경우의 수를 비판을 해놔야 나중에 그런 저도 맨 처음부터 사실은 윤석열 변호인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모든 법조인들이 그거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 비판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랬잖아. 갑자기 나와갖고 나왔잖아요. 막상 결론으로 나오다 막상 결론으로 보니까. 나오니까 네. 이번 불안해졌지. 사실 양형은 너무 불만족스럽지만 그걸 다 꼼꼼히 다뤄준 게 너무 감사한 네. 게 우리가 그냥 이거 당연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넘어갔던 걸 혹시 직위원 판사가
관할도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소기각이 고용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금, 짚어줬다. 정확하게 짚어준 건 의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에도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런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위법을 다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백대영 부장판사가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 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예를 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있었잖아요. 근데 승낙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체포하려고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압수수색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상 보호를 받아야 될 지역을 거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 반박을 계속 했던 건데 오늘 판단을 한 거 보니까 이거는 물적 증거를 확보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지 그렇습니다. 네. 사람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는 체포할 때는 것하고 상관없다. 음. 네. 그리고 네. 110조 2항에 보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부당하게 그런 방식으로 막는다. 더군다나 경호처장이든 그 위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밑에 의무가 없는 공무원들한테 특히 경호처 직원들한테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지시한다. 이거 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전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이 부분은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이 있는데 네. 대물적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나 이런 것이 새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라 대인적 처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아예 없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 그런 네. 규정이 없다. 근데 이거를 끌고 와서 너네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깔끔한 판결이고 내년 변호사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물어봐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윤석열 같이 양심이 없고 계속 뭔가 자기의 죄를 억지 논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법원이 네.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최소한의 그렇죠, 양심과 그렇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로 그거 하지 않잖아요. 건의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했어야죠. 법을 배웠고 20년 동안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법을 이렇게 악용해? 그럼 너는 15년이야. 이렇게 했어도 부족할 마당에. 노예의 분노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사실은 양형 평가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법조인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갑자기 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살짝 무섭다는 거예요. 법을 정구승처럼 잘하는 놈이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고도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니냐, 조금 더 농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의에 지금. 있어서는 네. 사실 조금 더 엄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양형에 네. 있어서는 사실 아직도 두고두고 욕먹어야 되는 게 그 박성재의 불법성 인식은 저는 이거는 역사에 남겨갖고 교과서에 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판결은 있어서는 안 되고 양형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오윤혜 씨의 저는 감정이 아니, 공감합니다. 아니 선생님 앞에서 야단받는 학생 같았어. 눈망울이 이렇게 꾹꾹하면서 쳐다보는데 법조인이 이래서 나는 큰 죄가 없는데 무슨 범죄만 저질러봐라. 너 그러니까 바로 그냥 후배로 때린다. 아무리 성범원을 잘 쓰면 뭐합니까?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의 판결이 비단 윤석열 개인에만 귀속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의 판결도 예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윤석열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에 공범 관계로 묶여 있는 다른 재판부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 조선 호텔이었나요? 거기 오늘 매불쇼에서 단독으로 거기 호텔 아직도 드나다니시는 거 사진으로 올라왔던데. 아 진짜요? 네. 그 누구야? 우리? 한덕수? 네, 아 그분 진짜? 특수관계인분이요. 아 네. 진짜? 그분- 아직도 다녀? 네,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네. 그래서 그분 재판에서 아마 결정적으로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의 구형이 15년인 걸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그 구형이 낮았던 게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고려할 사항은 크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엄한 처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네.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수용을 할 정도로 건강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화나요. 그 이유가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어떻게 보면은 고의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행사하려고 했다가 폐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속실장이라든가 그 업무에 관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이 부분에 유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죄를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 나중에 사후에 계엄 문건 만들자고 하는 거, 그 누가 제안했다 그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거 내가 잘못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윤석열 난 모르는 일인데 뭐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재판부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요즘엔 뭐예요? 만약에 선고가 형량이 또 그것도 역시 낮은다는 형량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나와가지고 호텔에 엄청 다닐 텐데 나올 순 없어요. 진짜. 그래야 합니다. 좀 법률가들 좀 똑바로 아니, 좀 하라고요. 보세요. 저는 윤석열도 법원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고 실형 5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한덕수는 그보다도 더한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대체로는. 제가 네. 보통 강하게 설득을 해드리는데 오늘 충격적인 선고를 보고 나서 네. 감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아니 저 반절 나올 것 5년은 같은 느낌. 상상도 못했고 아.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구형이 턱없이 낮았다고 생각을 해서 구형에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철회하겠습니다. 초범이고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몇 년이 나올지를 모르겠네. 이거는 계속 비판을 세게 해서 네. 사실 와. 법원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정말 세게 해서 이거는 한번 조금 경각심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경호처 간부들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계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여인현정 방첩 사령관이라든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데 썼던 비화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부분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유죄라는 것은 중간에 그런 삭제를 지시한 김성훈의 범행 역시도 똑같이 인정된다는 얘기 근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파면이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분은 파면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재판으로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진 것 같고 당연하죠. 걱정은 형량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 이 사람은 초범이지만 나이는 안 적잖아. 안 많잖아요. 나이는 나이는 안 상대적으로 아니요, 근데 이게 적은 또 편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창창한 점, 아, 부양 미래가 가족이 있는 창창해. 부양 가족이 있는 아이, 점. 아. 미래가 창창하진 않잖아 솔직히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런 경호처 직원들은 또 여사님 생일 또 대통령님 생일 이럴 때 가가지고 막 온갖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 재롱잔치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과거에 법원을 출입할 때도 그랬는데 정말 컴퓨터에 산술적으로 구간을 입력하고 양형 인자들을 집어넣어서 그 AI가 그 쉽게 판단한 결과들을 액면 그대로 판사가 낭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었어요. 진짜. 네. 좀 그 뜨끔하지 않아요? 정부사님? 근데 저는 요즘 변호사 숫자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굉장히 실제로 많이 저희 나와요. 펌이 AI 특화 펌이어서 사실 저희 AI를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게 저희 젊은 변호사, 특히 저보다 어린 이게 초년차 변호사한테는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게 재판에 도입돼야 된다는 거 저는 막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누가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네. 오늘만큼은 이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서 또 하나 끌어오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일관성 있는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1심부터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때 초기에 전담 재판부로 바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겸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2심부터는 이런 혼란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판단하는 재판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맞아. 각기 만약에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2심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이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될 때 물론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법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추첨을 하더라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 갖다 놓고 좀 추첨했으면 좋겠어. 그냥 진행할 능력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형사재판부는 아마 다 한 번씩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렵고 전문성이 있을 건데 직위원 재판장도 지금 형사를 하고 있는 재판장이에요. 아니 그렇죠. 네, 재판 진행이 저렇게 할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법무관으로 있을 때 이제 법원 분위기를 보면
서로 평가하는 분위기는 잘 아니에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네. 왜냐하면 그거는 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구성 네.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누가 뭘 물어봤어도 거기에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까 봐.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재판 진행을 그 카리스마 있게 아니면 엄숙하게 하는지 여부까지 알아서 추천을 할까? 정량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형사재판부를 오래 했다. 직권 재판장도 형사 오래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 예. 때문에 사실은 원래 판사를 추천할 때 여러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무슨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니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관 대표이나 이런 판사들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법안 안에는 넣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뭐 무작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 고법 안에 있는 형사부구 중에서 재판장들 갖다 놓고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이런 방식 말고 좀 법원 안에서 최소한 이렇게 그 뭐랄까 몇 개 재판부를 네.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서 전담 재판부 안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게 한다거나 아마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네, 진행을 되고 그런 있는데 방식으로 네. 가면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크를 좀 줄이잖아요. 이게 워낙 그 사건 수가 많고 피고인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재판부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고르는 게 저는 사실 이 지금의 안이 가장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효성에서는 우리가 막 효능감을 느낄 줄 우리 행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건 효능감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 정도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판사수 늘려요. 판사수를 늘리면 될 거가 왜 자꾸 막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일이. 아니 판사하면 그러니까 무죄하는데 네.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아니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선고 형량을 보고 사실 이렇게 분노를 바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 산술적인 합산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 10년을 네, 그렇죠, 구형했는데 왜 5년을 깎아줬는지를 뭐 때문에 1년 깎아주고 뭐 때문에 2년 깎아주고 뭐 때문에 2년 추가로 깎아줬는지를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오늘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의 설명 범주 내에서도 기본형의 범위 제목별로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최대 뭐까지 나올 수 있다까지 맞아요. 설명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5년이 5년. 됐는지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설명 안 했죠. 궁금하다. 예. 그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요구 같아요. 보니까. 최소 네. 11년 3개월인가? 예, 크게 나누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이게 제 생각으로 저 혼자 예측했을 때 5년, 1년은 최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아까 무죄로 말씀드렸듯이 판단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는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산술대로라고 하면은 특수근무집행 방해가 3년 정도 나온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 높아봐야 4년. 네. 그럼 일반적인 제가 형사 재판에서 겪었던 술 먹고 경찰관들에게 막 난동 피우거나 그때 흉기 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3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총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무기도 교사를 시켜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했고 여기서 네.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냥 그렇게 이거를 내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엄숙하게 보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네. 일반 형사 사건에서로 봤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형량인 거죠. 아니 폭탄주 4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이 뭐 나이가 많아요. 난 진짜 그런 거. 나 인정해주는 게 이해가 안 아니, 되네. 그러니까 오유대 씨는 오늘 보니까 너무나 납득이 안 가니까 분노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선고문을 그렇게 하지를 말던가. 아 이거 한 날림이구나. 한 시간 내내 그렇게 이거 잘못이고 엄청 까놓고서 과정은 너무 좋았거든. 보니까.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유가 초범이고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다른 사유들이 좀 열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들한테 좀 있었던 것 너무 같고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법부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만약 판결문 원문에는 그가 낭독하지 않았던 다른 감경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마 다 낭독을 하셨을 거예요. 전부 다 읽었을 네, 거예요. 전부 다 예.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판결문 있잖아요.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빼고 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네. 판결문 그 자체일 거라.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그냥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감경 사유가 없어요.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해갖고 뭐 선처를 구해야 감경 사유가 있는 건데 네. 사실 나이와 초범인 건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그냥 생리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사실 우리가 감경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저 사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의뢰인들한테 할 말이 없죠. 아니 그 경호처 동원해갖고 저렇게 해도 5년 받는데 왜 나는 9년이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